안녕하세요. 저는 코오롱메이트에서 SAP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우영 책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금일 코오롱메이트 IT 라이브는 올해 9월 성황리에 종료된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산업차량의 S4HANA 컨버전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고객분들이 가지고 있는 S4HANA 도입에 대한 어떤 고민 또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코오롱메이트에서 S4HANA 웨비나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으로 저희의 다양한 경험과 많은 노하우를 고객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순서로는 SAP 코리아 김민희 파트너께서 지식형 기업을 위한 SAP S4HANA 왜 지금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S4HANA의 필요성, 특장점, 또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코오롱메이트 정주영 팀장께서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산업차량의 10개월간의 생생한 프로젝트 스토리에 대해서 발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코오롱메이트 IT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AP 코리아 김민희입니다. 오늘은 지식형 기업을 위한 SAP S4HANA 왜 지금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SAP S4HANA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켓 트렌드, 코로나로 인한 산업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인텔리전트 시대, 그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에서의 이제 SAP S4HANA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특징과 Why Now S4HAN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켓 트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사회적, 또 정치적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GDP 성장률은 지금 마이너스를 향하고 있고요. 또 올 초에 중국의 산업 폐쇄가 주요 공급망의 붕괴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수요 패턴이 변화로 그 산업의 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도전과 기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저희가 이 세 가지 한번 집중해서 보게 되면요. 신기술 적용이 증가합니다. 온라인이나 전자상거래, 옴니 채널이 급격히 증가해서 새로운 기술이 적용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고객 선호도 및 수요가 변화해서 여러 가지 산업의 트렌드나 또 그런 투자들이 재개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공급망 타이트니스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데요. 국가 셧다운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부족하고 또 선박이나 컨테이너 등의 용량 제약으로 운송비가 증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도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SAP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경제 환경으로 인해서 기업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또 어떤 과제에 집중해야 될지 알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SAP는 이렇게 세 가지 꼭지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당면한 도전과 기회를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한 공급망, 또 낮은 직원 생산성, 그리고 자본 제약으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늘리고 또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온입 채널 메시지를 개발할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 유지를 위한 주요 테마를 인식해서 새로운 고객 요구에 적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저희가 아리바나 또 다른 무료 툴을 통해서 고객이 이러한 단기간의 위험 또 고통을 완화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시대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IoT는 2025년까지 75억 개 이상이 연결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 핫한 RPA는 2023년까지 50%의 조직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디지털 에코시스템은 점점 복잡해져서 현재는 4개 이상의 산업이 같이 코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도 계속 핫한 이슈인데요. 현재 관리자가 수행하는 일상적인 작업은 이제 2024년에 69% 이상 완전히 자동화될 예정입니다. 예. 디지털 시대에서 인텔리전트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에 저희가 클라우드, 모바일, 빅데이터로 대변되던 디지털 시대는 최신의 머신러닝, 인공지능, IoT 등으로 대변되는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로 무장한 인텔리전트 시대로 접어들었고요. 이런 기술들을 활용한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를 만드시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는 임직원을 고부가가치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보라색의 반복되는 업무들은 하늘색의 자동화로 점점 대체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는 노란색 영역들은 뭔가 하이밸류 태스크, 그래서 뭔가 고부가가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AP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의 비전은 아래와 같습니다. 맨 왼쪽의 비즈니스 운영은 오퍼레이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아주 작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면 이 오퍼레이션 영역은 자동화되어서 굉장히 축소됩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리얼타임 인사이트가 차지하게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뭔가 예측할 수 있는 프레딕티브 인사이트를 조금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게 향후에 이런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AI, 머신러닝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프레딕티브 인사이트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나가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아주 작은 오퍼레이션의 리얼타임 인사이트와 프레딕티브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ERP가 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SAP S/4HANA는 기업의 핵심 업무가 디지털 혁신을 하실 수 있도록 왼쪽에 SAP ERP의 전통적 가치, 그 다음에 오른쪽에 디지털 가치, 이렇게 이것을 더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ERP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가치,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라든가 프로세스 표준화, 글로벌 운영, 또 안정성, 확장성 같은 그런 기능과 그 다음에 디지털 가치, 최신 기술을 빠르게 적용해서 디지털 프로세스의 변혁을 가져오는 이런 디지털 가치를 합쳐져서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 인텔리전트 ERP를 구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연역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2011년에 이제 인메모리 플랫폼 하나를 갖다가 소개한 이래로 2015년에 SAP S/4HANA가 처음 소개되었고요. 2018년에는 이제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해서 이제 인텔리전트 ERP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향후에는 저희가 ERP에다가 다른 LOB 솔루션들, 무슨 익스텐디드 영역이라고 불리우는 CRM, SRM, SCM 이런 영역들을 다 포괄해서 저희가 S/4HANA라는 인텔리전트 스윗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에서 SAP S/4HANA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에서의 SAP S/4HANA는 이렇게 4단계의 모습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요. 맨 밑단에 테크놀로지 단에는 저희 하나 플랫폼이 신기술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윗단의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는 저희가 S/4HANA, 인텔리전트 스윗 S/4HANA와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윗단은 고객 경험을 제공해드리는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윗단에는 저희가 비즈니스 네트워크로 콜라보레이션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S4 하나만 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요. 예, 이렇게 진한 그 회색으로 표시된 SAP S4 하나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먼트가 우리가 늘상 알고 있는 ERP 영역, 디지털 코어가 되겠고요. 그 흐린 회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이제 그 S4 하나 에러비 솔루션이라고 그래서 S4 하나의 애드온에서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그 솔루션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다른 에러비 솔루션의 클라우드 솔루션들이 주로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R&D라든가 뭐 소싱, 뭐 SCM, 뭐 세일즈 이런 영역들을 확대해서 ERP에서 그 영역들을 넓혀 나가서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S4 하나를 조금 한번 상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9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 SAP ERP는 그 SDMM PP 같은 그런 그 이름으로 사용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시대가 변하고 그 다음에 기술이 바뀜에 따라서 뭔가 재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업 및 마케팅, 재무, 제조, 공급망, 그 다음에 서비스, 자산관리, 또 R&D, 소싱 앤 프로큐먼트, 인사관리 이렇게 9개 영역으로 이제 재배치되었는데요. 영업 및 마케팅은 이제 SD 영역이 이렇게 발전되었고요. 그 다음에 재무는 저희가 FICO가 별도의 솔루션으로 있었는데 S4 하나의 그 하나 플랫폼으로 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 DB로 바뀌면서 이제 FICO가 파이낸스라는 하나의 그 솔루션으로 합쳐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통상 PP로 알고 있는 영역이 이제 그 하는 일에 따라서 그 제조에 포커싱 되었냐, 공급망에 포커싱 되었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로 재배치되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영역, 그 다음에 자산관리 영역이 그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스마트 팩토리가 핫한 그 화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것을 관리해주는 자산관리 영역이 한 꼭지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LM 영역의 R&D 영역과 저희가 MM으로 알고 있는 소싱 및 조달 관리, 그 다음에 또 인사 관리 이렇게 전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S4 하나의 아키텍처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511 버전이 그 S4 하나 처음 나왔을 때 저희가 유니버셜 저널이라는 그 총 계정 원장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통합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자재 원장이나 그 재무 원장 같은 것들이 통합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고객, 그 다음에 벤더, 그 다음에 인프로이 같은 것들을 다 별도로 마스터로 관리하셨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10 버전에 와서는 저희가 SCM 영역들이 많이 그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Extended Warehouse Management, 창고 관리가 이제 ERP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게 이제 그 예전에 LE 모듈들을 다 대체하기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SCM 솔루션인 SAP APO에 있던 그 PPDS 기능과 그 다음에 그 납기 약속을 해주는 ATP 기능이 다 S4 한으로 들어왔고요. 나머지 영역은 저희가 그 클라우드로 제공해드리는 SAP IBP의 그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SCM 솔루션이 그 재배치되었습니다. 1709에 와서는 그 프로젝트 관리를 해주는 영역들이 확대되었고요. 그 다음에 밸리언트 컨피그레이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TM, 운송 관리, 그 다음에 서비스 영역들이 S4 하나로 다 들어왔습니다. 1809에서는 저희가 연결 재무를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법인의 연결 재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룹 레포팅이 S4 하나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통합 구매를 할 수 있는 센트럴 그 프로큐먼트, 그 다음에 영업들이 앞단에서 그 리드랑 어퍼튜니티를 관리할 수 있는 세일즈포스 서포트가
그 S4HANA로 들어왔습니다. 1909에서는 또 다른 기능들이 들어왔는데요. Predictive MRP라는 또 다른 개념의 MRP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Product Compliance라든가 Stock Look Management 같은 기능들이 그 S4HANA로 들어왔고요. 최근 버전인 2020 버전에서는 이제 서비스 파트 매니지먼트랑 프로덕션 플래닝 옵티마이저, 그 다음에 다이렉트 딜리버리 같은 기능들이 들어왔습니다. 2020 버전에는 네이밍 룸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연도, 월 이렇게 해가지고 1709, 1809, 1909로 썼었는데요. 이게 언프로미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연 2020 버전으로 부르기로 했고요. 저희가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솔루션은 계속 연, 월 네이밍 룰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SAP S4HANA는 과거와는 다른 비즈니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치에서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역할 기반 칵핏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또 인사이트 액션을 위한 인베디드 어널리틱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머신러닝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는 휘어리라는 화면입니다. 저희가 이제 셉구이라는 화면을 오래 쓰다가 이제 휘어리라는 화면으로 다 변신을 했는데요. 휘어리는 이렇게 맨 앞에 그 런치패드라는 단일 엔트리 포인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별 홈페이지로 개인이 쓰는 홈페이지로 롤에 따라서 요 다른 그 화면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 하나하나를 저희가 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요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 가운데 있는 모습같이 상세 정보들을 보실 수 있게 오버뷰 화면들을 제공해드리고요. 그걸 또 클릭하시면 드릴다운 해가지고 점점 그 상세한 정보들 해서 제일 밑단의 트랜잭션 정보까지 보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 화면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면요. 이 커스터머 오버뷰 화면입니다. 고객 관점에서 이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오버뷰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뭐 최근 6개월간의 주문 건수라든가 취소된 주문, 반품, 매출 대비 마진,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한 화면에 보실 수 있게 그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큐어먼트 오버뷰 화면인데요. 하나의 화면에서 이제 구매 조달에 관련된 주요 지표를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각각의 지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천 데이터, 트랜잭션 데이터까지 연결되어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클릭하면 다 드릴다운해서 하부 데이터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매출 분석해주는 그런 화면입니다. 아까 자기 런치패드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요약된 매출 분석 정보, KPI 정보를 보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역시 원천 데이터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머티리얼 커버리지, 그러니까 쇼티지가 나는 그런 자재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고요.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시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걸 클릭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큐멘트 플로우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다큐멘트들, 세일즈 오더라든가 무슨 페이먼트, 인보이스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수 있는 그런 화면들을 제공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셉구에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이런 티 어카운트들, 이런 정보들도 저희가 시각적으로 보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수익성 분석을 하실 수 있는 이런 화면들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엑셀의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듯이 왼쪽에 디멘전에서 로와 컬럼에 갖다가 이제 끌어다 놓으면 그걸 갖고선 그거에 해당하는 수익성 정보들을 갖다가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인텔리전트 시나리오, 그래서 머신러닝 시나리오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툴도 제공해드려서 저희가 인텔리전트 ERP에 걸맞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머신러닝 툴들을 한눈에 관리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SAP S/4HANA는 완벽한 선택을 제공하는 차세대 ERP로서 개방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에러비 솔루션들을 커버하고요.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 및 자동화를 제공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피오리를 통해서 그 아주 편리한 UX를 제공해 드리며 보안 및 규제 준수를 통해서 그 다양한 그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S4 하나의 다양한 디플로이 옵션인데요. 저희가 그 맨 왼쪽에 클라우드에서 맨 오른쪽에 그 언프라미스 솔루션까지 표준화와 또 유연성 측면에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최신에는 요 가운데쯤이라고 보실 수 있는 저희가 S/4HANA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을 제공해 드려서 그 S/4HANA 클라우드와 SaaS와 또 언프라미스의 그 장점만을 살린 그런 솔루션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요 내용들은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예, 추가 정보들을 찾아보실 수 있게 제가 이런 링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헬프 포탈이라든가 또 그 프리 트라이얼을 통해서 추가 정보들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 데모 링크를 통해서는 실제로 화면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롱 베니트의 정주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S4 하나 전환 사례 중에 가장 최근 8월에 막 오픈을 한 두산 인프라코어 산업 차량에 대한 컨버전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두산 인프라코어하고 산업 차량의 컨버전 사례는 그 규모나 그리고 데이터의 크기 그리고 복잡도성을 봐서도 국내에서는 아직 다뤄보지 않은 규모가 제법 큰 프로젝트였고요. 이 부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수행사의 노력도 충분히 많이 들어갔지만, 그리고 고객사나 그 시스템을 운영사에 대해서도 많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같이 공통으로 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몇 가지 S4 하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다시 오버뷰 차원에서 같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SAP 유지 보수 정책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ECC 6.0의 버전별로 어떤 기간 동안에 유지 보수가 되는지가 궁금해 하시는데요. 가장 최근에 2020년 4월에 SAP 발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정리를 해 본다면 ECC 6.0 EHP 8에서 6에서 8 버전, 가장 최신 버전이죠. ECC 버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 2027년까지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가능하고요. 이 이후에는 유지 보수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Extended Maintenance 형태로 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가지고 있으면 이 이후에 유지 보수를 연장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ECC 6.0의 EHP 5번 모자 낮은 버전에 대해서는 약 2025년까지 현재 메인터넌스가 가능하고요. 그 이후로는 고객별 유지 보수가 가능한데요. 고객별 유지 보수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 제한적인 유지 보수 방법이긴 하나 현재 알려진 문제에 대해서만 해결 지원 차원에서 고객별로 제한적으로 유지 보수를 지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외에 네디버 버전은 그거보다 훨씬 좀 유지 보수 기간이 짧은데요. 대체적으로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네디버 7.3까지
아밥 레이어죠.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2022년까지는 아까 같은 고객별 유지 보수 형태로 해서 22년까지는 유지 보수 지원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S4하나에 대해서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는 고객사들이 여럿 있습니다. 적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컨버전 방법과 그리고 뉴 인스톨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컨버전 방법이라고 하면 약간 건축에 빗대어 보면 리모델링 방법이라고 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직기나 아니면 그전에 사용하던 골격을 유지한 채로 보다 좀 깨끗하고 새롭고 좀 성능상의 기능을 확장해 나가는 버전이라고 보면 되고요. 뉴 인스톨 방식은 재건축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체계를 허물고 그 위에서 새롭게 설계를 해서 구성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가지 장단점을 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컨버전 방식은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데이터하고 프로그램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골격이나 이런 부분을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짧은 프로젝트 기간과 짧은 안정화 기간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프로세스 개선이 약간은 적은 부분의 프로세스 개선을 이루는데 좀 적합하고요. 또 아무래도 다운타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하고 프로그램을 이관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꾸로 뉴 인스톨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데이터를 가져가지 않지만 PI를 통해서 그간에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를 전문적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다운타임의 이슈는 없는 이유가 데이터를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짧은 다운타임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두산 인프라코어에 적용한 방법은 컨버전 방법이었는데요. 이러한 컨버전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다음과 같은 제약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의 서버 안에 있는 DB의 사양이라든지 그리고 ECC 6.0의 주요 컴포넌트들의 버전들이 좀 필요한데요. 기본적인 구성으로는 과거에 아밥 레이어와 자바 레이어를 같이 쓴 더블 스택으로 썼다 듀얼 스택으로 사용하셨다면 이제는 아밥 스택, 단일 스택으로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스 SAP 시스템이 유니코드 시스템이 아니라면 유니코드 시스템을 먼저 컨버전한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DB 버전도 적용하는 버전을 높여줄 필요가 있는데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는 버전 중에 11.2 이하라면 11.2 이상으로 높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컴포넌트도 BW 7.0 관련돼서 베이시스 컴포넌트가 7.0에 서비스 스펙이 17 이하이거나 그리고 BW 7.0에 서비스 스펙이 19 이하라면 그 이상으로 높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점검해 봐야 할 사항을 한번 제가 대략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 봤습니다. 아무래도 SAP S4하나의 컨버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회사 제품들과의 어떤 호환성 그리고 추가적인 라이센스 부분이나 다운타임에 대한 내용 그리고 테스트를 위한 내부 인력의 참여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고민 등 좀 다양한 사항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좀 고민해서 진행하시게 된다면 본 프로젝트에 있었을 때 좀 더 시행착오를 적게 가져가면서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 개요와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라는 회사 고객사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야구 팬이라면 두산이라는 쪽에 야구 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야구 중계를 보면 두산 인프라코어라고 하는 상표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렇듯 전체적으로 건설이나 산업용 주요 중장비에 대한 기계 제작뿐만 아니라 산업용 차량 그리고 선박용으로 엔진을 만드는 걸 주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매출 규모는 19년 기준으로 해서 약 8조 1천억에 종업원 수로는 2,800명 정도의 수준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산업 차량의 경우는 주 두산 메인사의 밑에 있는 하나의 비지 본부로서 실제로는 중소형 지게차 위주의 어떤 차량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대략 한 6,200억 정도의 직원 수는 540여 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장은 제가 보는 오른편에 보듯이 한국과 중국이 주로 메인 생산과 영업 그리고 서비스를 다 가지고 있고 또 유럽이나 북미 그리고 남미 이런 부분이 주로 이제 서비스나 또 영업법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해당 지역의 모든 법인이 모두 범위에 들어가 있고요. 뒤에서 상세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프로젝트 계열을 좀 보면요.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이번에 S/4HANA를 도입하게 된 목적은 기대효과 수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디지털 변환에 대응하고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빠른 민첩성을 확보하고 또 향후에 있을 지속적인 PI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신기술 기반의 ERP 시스템의 전환을 통해서 전체적인 비즈니스 경쟁력 유지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토대로 구축하기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속화를 위해서 S/4HANA의 도입을 이번 프로젝트의 추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S/4HANA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과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고객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글로벌 빅뱅 프로젝트이다 보니 경영층의 스폰서십이 확실하게 필요했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다운타임의 영향도가 3위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이 사이에 일어나는 비즈니스 대응이라든지 휴무일 지정이나 이런 부분, 노사 문제에 대해서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법인별로도 각 TF별 조직 구성이 되어야 나중에 테스트라든지 그리고 그 위에 진행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TF 조직, 해외 TF 조직과 운영사 해외 IT 조직을 포함해서 지원 인력을 확보하는 데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영향도를 최소화하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운타임을 어쨌든 최소화하여서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을 최소화해서 비즈니스 임팩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최대 임기체 이내의 시간을 확보하는 필요가 있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최소 시간 목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저희가 최초 임계치의 목표는 96시간이었지만 72시간까지 줄여서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컨버전의 완결성을 위해서 아무래도 컨버전 경험이 많은 전환 전문 사업자인 저희 코롱 베니토와 같이 진행을 했고 거기에 또 운영 조직들의 전폭적인 참여가 있어서 프로젝트의 비즈니스 영향도라든지 테스트할 때 문제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필수 수행 역량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젝트 조중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를 지원하기 위해서 SAP 기술 지원을 확보했고요. 해당 프로젝트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버 위에서 올라가서 수행을 하다 보니 이 부분에 지원 인력이 필요했는데 이 부분도 클라우드 관련 전문 사업자를 참여하게 하여서 이 부분을 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능 및 업무 최적화에 있어서는 S/4HANA를 도입하고 나서 성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핵심 프로세스에 대해서 성능 향상을 추진했고 그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젝트를 하는 당시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 라이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능 개선을 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 성능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신규 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S4 하나를 도입하게 되면서 무엇인가 바뀌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 영어 현업에 대해서 변화 관리 사항을 좀 했고요.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과 검토를 했지만 비즈니스적이나 사업 목적상 맞지 않는 부분들은 검토하는 수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범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프로젝트 구성의 가장 큰 부분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의 ERP 전체 부분과 그리고 그 밑에 생산 계획을 관장하는 APO 그리고 BW 부분 세 부분을 나누고요.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레가시들과의 인터페이스를 아울러서 전체 시스템 적용 범위를 삼았습니다. 적용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산 인프라코어와 산업 차량의 국내의 법인인데요. 한국, 중국이나 북미, 브라질, 유럽을 5개 대륙에 있는 각 법인들을 총괄적으로 적용 대상 범위에 넣었습니다. 수행 내역은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는 기존의 ERP ECC 6.0이 S4 하나 1909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요. APO 같은 경우에도 7.01에서 7.14 버전 하나 기준의 APO는 하나인 7.14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도 오라클 DB가 하나 DB로 바뀌면서 그 서버 환경도 기존에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수많은 개발 프로그램이나 기타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스 수정과 인터페이스 테스트하는 것이 전체 수용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의 그 시스템의 복잡도에 따라서 실제 운영사에서는 실제 그 두산 인프라코어를 담당하고 있는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인 운영사 쪽에서는 POC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2가지의 요소에 대해서 크게 먼저 검증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실제 이슈들이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기간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 부분은 비즈니스, IT, 위험 요소 관점으로 해서 프로세스가 엔드투엔드로 이상이 없는지, 성능 관점에서는 얼마만큼 개선이 되는지, 데이터 정확성과 압축률 부분에서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이관이 됐는지, 그리고 사이즈는 얼마나 줄어서 전체적으로 서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시간은 어떻게 나오는지,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운타임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가 적절한 다운타임을 가져갈 수 있는지와 과거 경험이 없던 APO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전체 일정은 19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실제 오픈은 8월 10일 날 하는 기준으로 했고요. 그 이후에 한 달 정도는 안정화를 거쳐서 진행했습니다. 테스트는 약 5회에 관한 전환 테스트를 해서 전체 다운타임 횟수를 줄였고요. 3회차부터는 실제 AWS 클라우드 상에서 전환을 해서 운영 환경과 가급적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을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회차 수를 늘린 것은 중간중간에 있는 계속 변경되어 있는 운영 시스템에 대한 재검증과 그리고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회차가 좀 많은 5회차에 거친 전체적인 전환을 시작해서 진행했고요. BW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오픈에 좀 복잡성을 없애기 위해서 한 달 정도 먼저 진행을 했고요. APO하고
S4HANA, 그러니까 ERP 부분은 서로의 연관성 때문에 같이 오픈하는 형태로 전체적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S4HANA 컨버전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론인데요. 시스템 준비, 사전 조치, 그리고 전환 후속 작업 마이그레이션, 테스트하는 이런 일련의 전환 과정을 N차 방법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최신 변경된 사항을 적용해서 운영 환경에 적용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스템 준비 상황에서는 현재 S4HANA로 전환할 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서 DB 업그레이드 부분과 그리고 컴포넌트 업그레이드 부분을 미리 준비해서 가져갔고요. 그리고 사전에 검증할 노트들을 적용했습니다. 사전 조치 사항에서는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펑션이나 기타 모듈 쪽에 있어서의 정합성이나 아니면은 기타 추가적으로 적용할 사항들이 있는지 검증했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브리치 부분과 개발 프로그램의 개발 범위 등을 확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사전 조치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썸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마이그레이션하는 단계를 거치는데요. 한 번에 데이터는 마이그레이션 되지 않고 재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스몰 IMG 중간에 한번 추가적인 변경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셋업을 좀 건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이관해서 최종적으로 이관된 데이터와 프로그램 부분이 이상 없는지 테스트하는 단계를 거쳐 전체적으로 컨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데이터 부분은 감소 현상을 좀 보면 ERP 부분이 대략적으로 81% 정도 감소해서 기존에 한 24테라 정도 되는 데이터가 약 4.5테라 정도로 줄었고요. APO 같은 경우에는 4.5테라바이트 정도 되는 게 89% 정도 감소해서 약 400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줄이는 효과를 봤습니다. 다운타임의 결과를 좀 리스트를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당초에 앞서 임계치가 약 4일이었습니다. 96시간을 초과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NZT라고 하는 SAP의 실시간 전환 솔루션을 쓰는 결정의 구간이었는데요. 어쨌든 1, 2, 3, 4차로 진행해서 시간을 조금씩 줄여 나갔습니다. 3차에서는 시간이 조금 늘어난 거는 새로운 3차부터는 클라우드 환경에 올라와 있었고 썸이라는 툴이 버전업이 돼서 약간 추가적으로 늦어지는 현상이 있긴 했지만 4차와 리허설을 거쳐서 그 시간을 줄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72시간까지 저희가 다운타임을 리허설까지 좀 줄였고요. 뒷단계에서 약간의 이슈가 있어서 이거보다는 조금 긴 시간을 오픈을 하긴 하였지만 당초 목적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을 줄여서 오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한 3-4가지의 고려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네트워크망이 텐즈망이면은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사이즈는 아무래도 줄여나가는 부분이 필요하고 CPU라든지 메모리 부분은 아무래도 좀 더 성능이 좋은 부분으로 갈수록 다운타임은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실제 전체적인 ROI를 판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기의 최적처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개발 프로그램인데요. 개발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12,000개 정도의 개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것은 화면 기준은 아니고요. 인터페이스 부분이나 기타, 펑션, 그리고 화면 부분을 다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41% 정도인 한 5천여 번, 4,947번이었는데 5천여 번의 개발 프로그램들이 수정 본수로 나왔고요. 하지만 개발 프로그램이 많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개발 난이도가 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발을 컨버전하고 수정하는 부분은 생각보다는 아주 많은 공수가 들진 않았습니다.
개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작은 공수로 진행은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신규 개발하는 것보다는 많은 공수는 들지 않았고요. 난이도는 지금 상중하를 제가 대략적으로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상 같은 경우는 어떤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개발 프로그램을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에 짠 것 중에서 50% 이상의 어떤 수정을 요구를 할 때 저희가 보통 상으로 줬고요. 중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주요 쿼리 부분이라든지 BDC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의 수정 요구사항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중으로 놨고요. 하는 간단한 필드 교체라든지 소팅 구문 그리고 뭐 파라미터에 대해서 필수 여부 적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기타 등등을 해서 하로 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통합 테스트에 앞서서 모든 개발이 끝났고요. 그때마다 테스트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발 프로그램에 전환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저희가 보는 게 통합 테스트라든지 성능 테스트를 해 가면서 성능 최적화를 수행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S4 하나의 주요한 전환 목적이 성능 부분을 높이는 부분에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무한적으로 전체 부분을 다 성능을 높일 수는 시간적인 부분과 또 금액적인 부분에서 다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개선 대상을 대략적으로 총 149번 정도를 도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파워 유저들이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통합 테스트 기간 동안 체감 성능이 늦어진 것들 이런 부분들을 해서 다시 우선순위를 정했고 전체적으로 개선과 효과 등을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또 다시 튜닝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잡아서 기존 ERP하고 S4의 최종 성능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오른쪽과 같이 최대 360배 이상 빨라진 것도 있고요. 어떤 배는 크게 변이 차이가 없이 비슷한 속도가 나오거나 오히려 약간 늦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적되어 있는 성능 최적 작업을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갔고요. 궁극적으로 오픈하는 최종 기간 내에서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성능 최적화돼서 온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바꿔나갔습니다. 주요 변화사항 등은 제가 간략하게 정리는 했지만 내부적인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는 좀 시간 관계상 힘들 것 같고요. 큰 카테고리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약간 진한 색으로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라든지 그리고 MRP 라이브, 다중통화 같은 부분은 새로운 기능 추가 부분으로 해가지고 좀 넣었고요. 나머지는 기능이 변경되거나 아니면은 실제 안에 있는 내부 구조가 변경되어 있는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New Asset Management, 새로운 실제 어셋을 관리한다는 부분이나 MRP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좀 스토리지 오케이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서브 컨트랙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용하는 방법이 바뀌었고요. 유니버셜 저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관리회계나 재무회계가 통합되어서 관리돼서 이때의 변화사항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반드시 써야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모든 자재에 대해서 재고평가를 위해서는 자재 원장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재 원장을 통합 부분 그리고 크레딧 체크 부분도 뭔가 기존에 있는 FIAR 부분에서 FIN, SCCM에 있는 크레딧 매니지먼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변경사항 그리고 자금 관리는 특히 자금 수지를 쓰신다면 자금 수지가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약간 큰 변화사항이 있고요. 자재 관리 부분도 기존에 이제 기타 입출고 부분이나 기타 MBA 코드로 시작하는 T코드들이 미국 화면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주요 변화사항에 대해서 고객 여러분과 공유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꿔나가고 어떻게 적용할지를 협의해서 진행했습니다.
몇 가지 보면 MRP 라이브 같은 경우는 기능 검토를 우선해서 이 MRP 라이브가 쓸 수 있으면 기존의 MRP를 바꾸려고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검토를 하고 MRP 라이브보다는 기존 클래식 MRP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약 이제 기능상의 비교를 해봤는데요. 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MRP 리스트 생성이 기존의 클래식 MRP는 가능했는데 MRP 라이브 부분에는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성능에 대한 향상 부분으로. 근데 이제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MRP 리스트 부분을 이용해서 과거 이력을 비교한다든지 기타 이제 비즈니스 목적으로 쓰신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이 조금 지원 안 하는 부분과 그리고 성능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인핸스먼트 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규로 MRP 라이브가 되면 이 부분이 재개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 결과 그대로 클래식 MRP를 쓰는 걸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APO 같은 경우에는 APO를 하나 DB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의 7.0의 EHP1에서 EHP2 이상의 버전을 올려야 됐는데요. EHP2가 가장 이제 변화도는 낮겠죠. 왜냐면 아무래도 버전이 오래된 버전에 가깝기 때문에 낮긴 하지만 EOS 부분이 좀 체크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향후에 이제 유지 보수도 안전하게 가져갈 목적으로 EHP3와 EHP4 버전을 검토해서 EHP4 버전이 워낙 변경사항이 많다면 사실은 EHP3 버전으로 가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한 서너 개 정도의 기능 변화사항밖에 없다고 저희가 판단돼서 가장 최신 버전인 EHP4 그러니까 APO 7.14 버전으로 해서 업그레이드를 결정했습니다. 프로젝트 기간 내에서 CTX를 동기화하는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운영 쪽에서는 계속 소스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쪽의 소스가 변경되는 부분과 그리고 기존의 통합 테스트라든지 개발 쪽에서 또 S4HANA 기반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통합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합쳐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반영 시점과 주기 그리고 CTX를 언제 반영할 건지 그리고 실제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 프리징하여 전체적으로 개발 부분을 프리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조금 고려해서 관리를 했고요. 뒷부분을 보면 실제 보면은 이게 전체적인 예시입니다. 4월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약 3차례에 대해서 CTX를 동기화하는 작업을 했고요. CTX를 동기화하는 작업은 그 전부터 진행돼서 상당히 좀 정확도와 그리고 정확도를 요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진행했고요. 최종적으로 ECC에서 전체적인 소스를 락 잡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제일 이제 7월달 후반부에 8월달 초에 있었던 그 락이 잡히는 한 2주 정도에 대한 미반영분은 최종적으로 오픈을 해서 최종적으로 적용을 하는 이런 절차로 해서 전체적으로 CTX 전략을 수립했고요. 세부 전략은 필요하시면 나중에 메일이나 이런 걸 보내드리면 저희가 좀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테스트는 아무래도 이제 지역적으로 한국, 중국 여러 대륙에 거치다 보니까 한 차례에서 전체적인 통합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이 주로 메인이기 때문에 1차 통합 테스트를 거쳐서 대부분의 오류나 이런 부분을 걸러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유럽,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미를 거쳐서 약 3차례에 거쳐서 통합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1차수보다는 2차수, 2차수보다는 3차수에 목표 성공률을 높여가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정합성을 크게 높여가는 순서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통합 테스트 결과를 보면 상당히 만족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만족스럽게 나온 게 뭐 단순히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고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기보다는 많은 수의 PI 인력이 통합 테스트의 시나리오에 정교하게 짜주셨고요. 그리고 고객사에서 또 많은 수의 테스트를 정교하게 해주신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S4HANA 프로젝트는 전환 후에 테스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이런 참여도와 또 굉장히 어느 정도의 노력하고 고민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 통합 테스트 결과가 얼마만큼 좋게 나오는지가 결정된다고 생각됩니다. 반응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통합 테스트에 고객들의 반응을 봤는데 제목 원가 파트에서도 대체적으로 결산 관련해서 마감 리스트 타임이 반 정도 이상을 줄어서 결산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완결성 검증하는 거라든지 뭐 전체적인 프로세스 분석이나 개선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좋았다 하는 부분과 또 세일즈나 서비스 자문의 CS 부분에서도 클레임 조회 같은 것들 과거에는 굉장히 늦었는데 빨라가지고 이용도 측면에서 좋았고요. 과거에 이제 큰 데이터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여러 차례 나눠서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품질 문제나 이런 분석에 대응하는 것들이 가능해질 것 같다 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셨고요. 생산 쪽에서도 생산 리스케줄링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전체적으로 다량의 전체적으로 오더 투 딜리버리, 그러니까 주문이 일어나고 딜리버리까지 이루어지는 시간이 단축될 것 같다. 그래서 대량의 물류나 이런 이동 처리 속도도 향상될 것 같다는 좋은 평을 주셨습니다. 컷오프 이행 계획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7월 한 달부터 8월 약 10일 정도까지 해가지고 약 한 달 10일 정도 한 달 정도죠. 한 달 정도 진행했고요. 앞단에서는 실제 전체적으로 이제 권한이나 영역 메뉴를 언제 변경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지정하는 부분, 앞단에 이제 오라클 DB라든지 이런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의 일들, 그리고 운영 쪽에 이제 반영 안 된 CTX나 운영 쪽에서 하고 개발 쪽에서의 어떤 개발 프로그램을 정합성을 맞춰가는 CTX 동기화 부분을 주로 차지했다면, 업타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썸이 진행돼 가지고 앞단으로 쭉 진행되고 최종 재무라든지 관리회계에 결산 완료 시점을 찍어주는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결산 완료 부분이 찍어줘야 그때부터 이제 다운타임이 들어가서 본 다운타임이 시작된다고 보면 되고요. 이 부분이 대략적으로 8월 7일 6시부터 해서 약 72시간에 걸친 8월 10일 오후 6시까지의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컷오버 전략을 작성하였습니다. 안정화인데요. 실제적으로 오픈을 하고 이제 안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해외 쪽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간조, 야간조 두 조로 나눠서 대략적으로 오픈한 첫 주와 결산한 주 일주를 거쳐서 한 2주 정도는 실제 온타임으로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지원을 했고요. 지원 구성은 고객사하고 운영사 그리고 저희 수행사 컨설턴트로 구성했으며 방법은 공통 모듈별로 공통 영역을 하나씩 둬서요. 거기에서 있는 이슈라든지 문의사항을 취합해서 그 시간대에 컨설턴트나 이런 사람들이 해당 부분을 처리하고요. 당일날 처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취합 후에 전체 랩업을 거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결정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객사하고 운영사 그리고 저희 수행사도 마찬가지겠죠. 서로 합심을 해서 프로젝트의 안정의 기간을 최대한을 줄일 수 있게 노력해서 안정화를 조기에 정착시켰고 결산이나 이런 부분도 크게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슈 발생하고 해결 사항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통합 테스트 할 때 이슈가 원체는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해외 본사에서 우리가 일부 컨설턴트 출장을 가서 거기서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19에서 출장이 불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해 가지고 유럽하고 미국 시간대에 맞춰서 각각 근무 조정에서 지원했고요. 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팀즈라든지 스카이프를 이용해서 회의라든지 아니면 같이 통합 테스트하는 것을 봤습니다.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그 전에 담당 컨설턴트와 개발자들을 좀 매칭시켜서 그 시간대에 각각의 유럽이나 미국 지원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지원했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회의를 거쳐서 원하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운타임 관련되어 있는 지원 이슈가 하나 발견돼서 이 부분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최초로는 72시간 목표로 해가지고 컷오버 전략과 모든 걸 짰는데요. 실제 운영상에서의 돌려본 결과로는 한 구간이 한 1시간 정도 돌아가는 구간이 약 10시간 정도가 더 돌아간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차피 인계치 대비해 저희가 약 26시간 이상을 단축시켜 놓은 상태여서 실제 이 비즈니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원래 당초 72시간을 했을 때 근무를 해외에 반나절 정도 하는 부분을 못하기는 했지만 원활하게 진행되긴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항상 전화를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SAP나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그런 부분을 동일하게 재현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이 부분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단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축을 해서 90여 만에 최종 오픈을 했고요. 비즈니스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성공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단 이런 부분 예외사항이 있으니까 항상 다운타임이 있을 때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버퍼 구간을 둬서 이런 리스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앞서 말해서 EHP 업그레이드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리포트들에 대해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 오래된 ECC 버전을 사용하는 고객사들에 대해서는 항상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폰트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 폰트로 호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표시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바코드가 제대로 안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은 테스트 단계에서 바로바로 확인을 하셔서 호환되는 폰트로 전환을 통해서 해당 부분의 오류를 다 잡고 가셔서 나중에 운영할 때 혼란이 없도록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화 이슈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제 보안 테스트나 이런 부분을 다 거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오픈하는 상태에서 CPU를 과다하게 잡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프로그램에 있어서 성능 최적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요. 한 부분은 하나 DB에 있는 헥사 엔진 관련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노출을 적용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두 부분을 다 해결해서 안정화 좀 위에 있어서 CPU를 과다하게 잡는 부분을 아래처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대신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어쨌든 이게 클라우드 환경이나 아니면 환경이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부하 테스트를 좀 거쳐서 이런 부분도 미연에 좀 더 안정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수행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한 두산인프라코어와 산업차량에 대한 사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고객사에서 S/4HANA 컨버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코롱 베니트로 선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하는 의견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 두산 인프라코어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데이터 크기라든지 규모, 그리고 복잡성에 있어서 쉽지 않은 프로젝트라는 것을 고객 쪽에서도 인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S/4HANA 컨버전에 대해서 경험과 사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는 파트너를 희망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코롱 베니트가 그간의 이제 경험이라든지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요청사항에 적합했다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또 본 프로젝트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에 있는 POC를 사전에 사실은 저희 회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 회사에 있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를 해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다음 질문은 S/4HANA 전환 및 데이터 이관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기존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상 정비하면 도움이 될 만한 것, 또 미리 고려하면 도움이 될 만한 것이 궁금합니다.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봐서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 쓰고 있는 시스템 중에서 현재 시스템에 있는 업그레이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서드 파트 패키지나 에 대한 지원 여부라든지, 그리고 수용하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미리 좀 체크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불필요한 데이터라든지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를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다운타임을 줄이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작게 가져가야 시스템에 있어서의 전체 용량을 산정할 때도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그리고 프로그램적으로도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가는 고객사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정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불필요한 수정 작업을 줄여들여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일정이나 공수 산정에서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합 테스트 관점에서도 잘 짜여진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 나중에 테스트를 하고 오픈의 정합성, 그리고 안정화 상태에서 조기 안정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프로젝트 당시에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조정해 나가는 것도 S/4HANA 그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의견 볼까요? 현재 온프레임 환경에서 ECC 6.0을 운영 중이라고 하네요. 근데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전하며 S/4HANA로 컨버전 할 경우 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고 싶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이제 프라이빗하고 퍼블릭의 클라우드가 무엇인지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또 안에서 뭐 단일 회사를 위한 싱글 테넌트나 뭐 여러 회사를 위한 멀티 테넌트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요. 지금은 단순히 그냥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나로 나눕니다. 어떤 식으로 나누어지냐면 프라이빗은 기존에 온프레임에서 쓰고 있는 그 모듈 그대로 사용하는 IaaS 기반으로 해서 실제 인프라만 제공을 하고 그 위에 올려서 그대로 쓰는 것을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보통 칭하고요. 퍼블릭 클라우드는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나
변경, 수정이 좀 제약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의 업그레이드 부분에 있어서도 분기별로 매번 강제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단기성이 있고요.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만 부여받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온프레미스에서 전환하는 방법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아무래도 클라우드 환경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실제 전환을 할 때 뭐 방화벽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구성에 있었을 때 그 공급사들과의 어떤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맞추는 부분을 실제 수행하실 때 좀 고려해서 미리미리 조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질문은 S/4HANA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데이터 이관 전략과 컨버전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변화에 따른 개선 효과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좀 아쉽게도 S/4HANA 전환, 단순히 그러니까 컨버전에 있어서는 큰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S/4HANA 전환 프로젝트 자체가 데이터나 프로세스를 그대로 가급적 가져가려고 하는 성향으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의 큰 변화를 가져가기는 힘들고요. 주로 이제 변화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기존 프로세스와 달라진 부분을 익숙하게 가져가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에 반해서 성능 부분이 올라가면서 뭔가 좀 개선 효과가 있는 부분은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산 부분이 짧아진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조회하거나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성능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게 된 부분들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는데요. ECC 환경에서 사용하던 서버와 S/4HANA 환경에서 사용하던 서버가 다르다고 하는데 사양이 어떻게 다른가요? 하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로 ECC 환경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서버는 대부분 아마 물론 이제 NT 서버를 사용해 가지고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유닉스 서버를 쓰셨을 것 같고요. S/4HANA에서는 총괄적으로 다 x86 기반의 리눅스 서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은 이제 메모리로 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디스크 기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캐싱 기능을 위해서 메모리에 올려서 사용하는 반면 S/4HANA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메모리에다 대부분의 데이터를 올려놓고 쓰는 관점에서 성능이라든지 속도 부분이 빠르다고 보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ROI 관점에서도 아마 리눅스 기반의 S/4HANA에 있는 서버가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고요. 앞으로도 S/4HANA의 전환에 대해서 저희 당사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코롱메이트 IT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1시간여 남짓의 짧은 시간이었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세션 내용이나 또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옆에 보이시는 오른쪽 채팅박스에 설문 링크를 통해서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세션 이후에 SAP와 저희 코롱메이트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설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세션에 끝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고객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코롱메이트 IT 라이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